네, 사건 파일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이 9년 6월 징역받았어요. 네. 그 순간 이화영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시인을 하던 태도였죠. 근데 중간에 재판정에 이제 부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심정의 변화를 보여서 지금 끝까지 이제 진술 번복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술도 마셨다고 얘기를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일부 생각을 했었을 걸로 보여요. 저는 이제 수원정입니다. 수원정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살펴봤는데 바깥에서 계속 이제 조력자들이 시위를 하고 으쌰으쌰 이제 이화영 힘내라 이런 이제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중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재판부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마도 이 재판의 결과가 차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화영이도 중간쯤에는 하도 그냥 바깥에서 일해 주니까 그렇죠. 지가 이제 무죄로 나갈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을 잠깐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심정의 변화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화영이는 그렇다 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재명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재판 중에 아마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것 대장동 같은데. 재판 휴정 때. 네. 근데 이제 이 지경까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당황한 표정 같은 거 잘 이렇게 남들에게 그 포착되지. 표정 관리를 잘 해요, 비교적. 그렇죠.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이제 표정 관리 아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이제 여러 언론에 이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봐서 네. 판결이 예상 외였던 것 같다. 네. 그게 아마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하얘졌겠네. 그렇죠, 눈앞이 깜깜한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어떻게 보세요, 이승우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 판결이 총선 전에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만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웠던 거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특가 뇌물을 인정하면은 이제 법정 하한이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9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장량 감경을 해줬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감경하실 게 있나 그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소될 때 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이제 제3자 뇌물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고리를 이제 어떻게 확실하게 걸을까,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돈 전달된 거는 명확하게 됐으니까요. 전달된 돈과 관련된 이제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관계에서의 청탁 관계, 이게 이제 규명이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도 사건을 많이 수임하니까. 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률이 어느 정도 돼요? 승률을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긴 적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면은 쌍시옷 비읍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거죠. 네, 이런 행동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건 두 가지 점에서 비참합니다. 첫째로는 의뢰인이 볼 거고요. 그렇죠. 의뢰인이 이화영이. 네, 의뢰인이 이화영이가 의뢰인이에요. 이재명이가 의뢰인이에요. 부인이 의뢰인 아닙니까? 지금 법정에서 소리 지르셨는데, 근데 그분한테 했을 수도 있죠. 쌍시옷 비읍 이거 했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스스로 있고,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니까요. 두 번 무너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걸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공판 검사들, 항소심을 준비하는 공판 검사들도 이를까 깨물 겁니다. 이 새끼가 이게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페이스북의 장면을 보면서 네. 이 김현철 변호사라는 분이 네, 네. 사실은 이분의 고객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 네. 네, 네. 예, 도대체가 변호사업을 계속 할 사람 같으면은 이러한 욕설을 올리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판사님들이 다 찍을 텐데 낙인이 찍힐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작년 12월에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님들이 다 사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뭐 술 먹었다. 뭐 회유가 있었다. 뭐 그런 주장들만 하면서 4, 5개월 끌었거든요. 이화영이 변호사.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두 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법정에서 그 나와서 마지막 멘트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정상적인 건전한 회사라고 판단을 해서 했느냐? 그럼 같이 놓은 이화영 씨는 뭐예요?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 이게 그걸 이제 이유로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그렇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설명을 해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페북에 이렇게 또 쓰시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이 사건 이후 3일 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판사 탄핵하자 막 이런 소리들 하는데 이재명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 뭐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제 목전에 무슨 위험이 도래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변죽을 올리는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진정성이 있는 목소리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컨대 뭐 지금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 대한 무슨 뭐 특검을 하자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일단은 구형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항소심 재판을 더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만들 개연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어떻게든 비위를 좀 맞춰보고자 하는 과도한 충성심은 굉장히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온 국민이 사실 다 두 눈을 뜨고 그 지금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번인가 지금 그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에게. 네. 이화영이가. 네, 예. 17번인지 14번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뭐 날이 난 문서부터 시작해서 증거가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당장에 뭐 심기 변호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거는 참 비양심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무슨 그 중고등학교에서 일진한테 이 뭔가 이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지금 사실은 그런 친구들 그런 모습이다. 정정당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네, 그래요. 그 갑자기 중고등학교 일진 말씀하시니까 중고등학교 때 일진들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깡패 서클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거기 서클 멤버 정 멤버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몰려다니는 건 다 그 주변에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바람제비 같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김영진 의원이라고 계세요. 원래 오리지널 친명이거든요. 근데 그 철음의 7인의 소속. 네, 그래서 그분을 재평가를 저는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소신껏 지금 온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당원 당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편법을 이제 다 동원을 했잖아요, 이미.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목소리를 뭐 정도를 가는 듯한 목소리를 이제 와서 내시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평가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와중에 하나 건지셨네. 네. 그나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북한의 최고 수출품이 핵이 아니라 마약이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이제 필로폰하고 헤로인 이 제품 자체가 북한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거가 뭐 우리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예전부터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 그랬죠. 밀수한다고 했었고 예. 대북 제재 대상 중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걸리기도 여러 건 걸렸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최고의 필로폰, 최고의 헤로인은 사실은 제약회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사실은 다 이렇게 사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수준 이하거든요. 예. 근데 제약회사가 생산을 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함흥 쪽하고 청진 쪽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상 루트를 통해 갖고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밀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네. 과거 같으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통해서 육상으로 해서 이제 이동이 됐었는데 네. 그 육상 이동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 갖고 마약 거래와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라고 하는 북한 내부의 그런 약물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 북한 주민 중에 거의 30-40% 정도가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탈북자분들 아니 그러면 그건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감기약도 없고 진통제도 없고 뭐 아프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약 먹는 거. 그래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그건 직접 제가 다 들은 이야기인데 탈북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에 와서도 약을 못 끊어갖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큰일 났네. 네네. 그리고 그를 통해 갖고 뭐 한 해에 그 마약 밀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버는 돈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돈 갖고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긴 저것들이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 뭐 그걸 뭐 마다하겠어요. 더구나 그거를 만약에 남한에 그거를 유입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게 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막 이러겠지. 그렇죠. 그 뭐 제 생각에 이제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악당 소굴 같이 사파 소굴 같이 만들어 갖고 모든 그 막 약물 먹여서 약물 제조하게끔 하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막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핵 관련된 실험을 여러 번 풍계리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영변이나.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있는 분들 관련돼서 지금 뭐 몇만 명이 피폭이 돼서 예, 방사능 오염 물질에 녹아 있는 그런 계곡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글쎄요. 거기서 생활하고 네. 갱도 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의 생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다 약물, 뭐 필로폰 중독 상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악마같이 지금 이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냥 범죄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이제 넘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뭐 북한 그러니까 탈북자들 중에 이제 현행법상의 문제가 생겨서 수감돼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들의 그 죄명별 비율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뭐 그 사람들이라고 가난에 이제 당면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럼 뭐 강도나 절도나 이런 거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마약류 에 걸려 있다는 건 이게 어떤 루트가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루트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단속에 걸리기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마약의 이 불법적인 거래의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사실 한국은 뭐 요새 우편물로도 마약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해외 그리고 뭐 직구로. 해외 직구로 그리고는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단계처럼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마약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많고 네. 또 이제 하수도 전국에 있는 하수도에서 지금 다 이제 필로폰 글쎄, 성분이 다 추출이 되고 추출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주 만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음. 그런데 비해서 사실은 단속해서 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또 이제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게 검찰 수사권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수사력을 현저히 축소할 경우에 사실 뭐 굉장히 난맥상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참. 예, 이 문제는 이쯤 다룰게요. 이 문제 제기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김정숙이 그 인도 외유 논란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문재인이가 자꾸 키우는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이나 김정숙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글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더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자존심은 원래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재인이가 어쨌든 무슨 그게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사실은 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식대라는 거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옷값, 식대, 그러니까요. 무슨 액세서리 예. 뭐 전부 이런 거야. 무슨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뭐고 뭐 여행 그렇습니다. 관광. 네, 뭐 그런 이제 이슈이다 보니까 아이, 더 허접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부적절한 그 행위들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중에 뭐 다들 뭐 이게 외교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는 이제 이미 이게 외교적으로 뭐 영부인의 외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 아주 정확하게 딱 하나 뭐냐면 예. 그 옷 있잖아요. 사리를 블라우스로 만들어 예. 입고 가서 자랑했다는 거. 사리를 발기발기 잘라가지고 블라우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물건이랍니다. 사실은. 아 그럼요. 그게 사리가 힌두 전통에서는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것을 되게 불경스럽게 여기게 돼 있대요. 네. 일종의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귀한 걸 선물을 그래서 좀 드렸는데 이렇게 옷을 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이렇게 다름질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 이 카스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일종의 뭐 귀족 뭐 이렇게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신분사회. 신분사회. 예. 신분사회인데 이제 종교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브라마. 다음에 귀족이 붉은색 크샤트리아. 예, 그걸 입는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붉은색 살이라는 건 인도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다른 신분 사람들은 못 입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정말 외교. 그 무식한 거예요, 뭐예요? 뭐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자랑을 하면서 그게 의상 외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교수님 알부민 드시고 힘내세요. 네. 필수 단백질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마시고 예. 힘내서 네. 논평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참.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 계속 이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밟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인도에서 초청장이 넘어온 시점을 총리가 나온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몇 달 전에 다 결정이 됐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9일 전에 초청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혀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분은 신나서 이제
빨간 옷 입고 가신 거고 네. 그렇게 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시지 않고 편하게 막 움직이시고 즐겁게 다녀오셨지만 사실 뭐 외교적으로는 거두어들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상처 주고 오신 거죠. 예, 그렇게 된 상태니까 이거를 뭐 외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아닌 것 같고요. 비교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그 제클린 케네디 여사 이야기 부분을 보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서로 사전에 일정 조율 다 하고 누굴 만날 것인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뭐 박사님도 그렇고 이게 외지에 가셔갖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올 때는 가면서 오면서 거기 그곳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시기가 어렵잖아요. 저 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 일개 유튜버도요. 우리 지역의 아미고 회원이 좀 와달라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일정 조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몇 시에 출발해서 비행기를 탈지 기차를 탈지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갈지 가면은 우리 회원들하고는 식사를 할지 간담회를 할지 이런 거 다 조율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남길지 예.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예. 어떤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지 네. 뭐 이런 거 사실 다 챙기는 게 외교 의전이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9일 전에 이제 인비테이션 들어오고 나서 열심히 가셔서 3박 4일 동안 계시다 오신 거죠. 그게 예, 하여튼 뭐 돈 많이 썼고요. 그리고 예, 고정 뭐 비용이고 기내식 운송 보관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따지는데 좀 글쎄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여튼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 같으면 아이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심력 끼친 게 있으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단독 외교라고 영부인 최초 단독 외교다 이렇게 하시니까 문화적인 분위기에도 안 맞고 인도 분들한테도 서로 민망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도란 국가는 외교 대국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한국에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50년대의 그 냉전 시대에도 비동맹 외교를 맨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국가죠. 네. 인구가 지금 중국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도 사실은 인도에서 와서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좀 있었긴 했지만 대표단으로 와서 대표를 했던 분도 인도 분이었고 그렇게 네. 외교와 관련돼서도 아주 예법이 바르고 강한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그 저기 교수님 그 사리를 쫑쳐가지고 블라우스 입고 나타나서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 옷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애지중지 입고 다닌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인도 대통령 부인이죠. 그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천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을 선물을 받으면 재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된 이렇게 인도 뭐 고급 면으로 된 천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살이라고 해서 이게 웬일인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한복 치마로 누가 가위질을 해서 미국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는. 그렇죠. 네. 네.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애가 교감 선생님 그 무단 조퇴하겠다는 거를 이제 말리던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뭐 개 XX 욕설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동료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었다가 이제 올려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 학부모는 또 와가지고서 담임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우리 애 함부로 집에 돌려보냈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게 아니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지금 사건은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과도하게 어텐션을 받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영상만으로는 실체를 알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나이가 만으로 10살이 채 안 됐나 뭐 이렇잖아요. 그런 친구가 학교를 3번을 옮겼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결국에는 교감 선생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 영상을 보면은 네.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 지금 침도 뱉고 네. 욕설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음.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는 그 전에도 지금 교실에 앉아 있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번 뛰쳐나가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행위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나 아마 그렇게 진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만 합니다. 약물 복용을 해야 돼요. 이 아이야말로.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의료적 개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 사건의 사실은 실체라면 그렇다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아이에게 의료적인 어떤 뭐 치료적 개입을 못하게 그 방치한 뭐 부모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을 거고 두 번째 책임은 교육기관에도 있어요. 뭐 아이가 발달장애인데 그럼 발달장애아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교육제도 속에서 사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뭐 특수반이든 특수학교든 뭐가 있어서 이 아이한테 적절히 약물 치료를 받게 만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되는 과정에 학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계속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 부모가 문제가 있다. 계속 그렇게만 대응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의 뭐 어떤 장애적 요인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 뭐 일종의 뭐 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 아이는 질병인데 환자인데 부모하고 교육기관이 치료가 필요한 그렇죠 상태인데, 제대로 못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서 이 이제 영상이 찍힌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얘가 자전거 도둑질을 또 했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행 뭐 품행 장애 비행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10살 만 10세가 되면 이제 보호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년법 적용해서 처분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애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애들은 점점 10대 후반이 되면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범죄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지금 밟아가게 온 사회가 나서서 이 아이를 피널라이즈, 그러니까 이 아이만 잘못됐다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도 적절한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 사건의 실체일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서 전 이견이 좀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예. 이성훈 변호사.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 아기가 교원 선생님 때리는데 아직 행동은 되게 무서울 거예요 분명히 그 또래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아직까지는 아기의 모양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야단을 쳐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문제를 해결할까. 저게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저 정도 할 정도면 학교 선생님한테나 학교에서 학급에서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친구들한테는 더 심하겠죠. 무섭겠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행동을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저 아이를 도대체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걸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저런 아이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이런 고민을 알겠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ADHD는 약물로 치료가 돼요. 치료라기보다 약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완화 조치하는 거죠. 네. 지금 하여튼 이 아이하고 또 학교하고 학부모들 문제는 또 그것대로 지금 이제 우리 이수정 교수나 이성 변호사가 이제 좀 문제를 좀 제기를 잘 해주셨는데, 자 그와 별도로 요즘 애들 사이에서 친구한테 욕하고 뺨 때리는 신용하는 개 XX 놀이가 막 번져가고 있대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이 문제예요. 이 영상이 마구잡이로 퍼져나가면서 이 아이의 모습을 따라하는 애들이 등장하면서 그걸 글쎄 말이야. 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현상은 뭐 많죠. 사실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가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성착취 영상도 다 그렇게 해서 수법이 일반화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영상에 문제가 있다. 네. 영상을 계속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영상이 없는 뉴스보단 영상이 있는 뉴스를 더 많이 근데 다루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네. 그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걸 올린 거거든요. 네, 교사들이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SNS에 그렇죠.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뉴스로 이제 번져 나간 네. 건데 그런 종류의 너무 손쉬운 이제 SNS 활동 그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게 사실은 이 당사자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진짜 ADH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픈 애잖아요. 얘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가 대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플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랑 별로 안 달라요. 아직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예. 영상을 그래서 전문가- 퍼뜨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비난하라고 퍼뜨린 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적절한 개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거를 이제 창피를 주고 이 엄마한테 알겠습니다. 이제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복 영상일 수도 사실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학교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결국 그 순간에도 보면 교감 선생님도 얼굴을 그냥 밀고서는 가만히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어떠한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없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 학생 기록부에 뭐 어떤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만 남게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 교육 예산도 지금 많은 상태니까 이런 점들을 학교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재량을 좀 더 부여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권리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교권 침해라고 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리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다가 남아있는 예산이 많이 남는다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데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 인력이 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학교에 네. 이제 그래서 전담 강사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발달과 관련된 ADHD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학교에 좀 배치되면 좋겠다. 제가 본 보도로는 이제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그때마다 학부모가 와서 막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영상 촬영을 해서 뭔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촬영된 영상을 이제 SNS에 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가 이게 선생님이 나름의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예. 선생님들한테만 맡겨가지고서는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학교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빨리 진단받고 빨리 조력을 그래요? 받을 수 있게 예. 스쿨 사이칼러지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배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해프닝이 있을 때 당연히 아이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사로부터 분리시켜서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은 남아도는데 전문 인력 투입할 생각 안 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마다 초중고는 예산이 많이 남아요. 예산 남는데 쓸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성 확보하는 데다 좀 더 쓰고, 뭐 지금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학교가 위험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에 지금 이런 뉴스는 최악의 뉴스인 거예요. 아하. 네.
그래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저희 아들은 제가 이런 일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한 분씩은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네.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심리 또는 정신 관련된 전문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사건 파일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법성TV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